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입지에 주목해야겠지요. 가치 투자의 최고봉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내 집 마련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거주도 결국 투자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10년 후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RH 코리아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것은 오른다. 부동산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바로 여러분의 10년을 함께할 책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예, 오늘은요, 빅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빅게스트. 예,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동산 분야에서는 제일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그래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전에 해주신 말씀대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들대로 현재 시장을 분석하면은 진짜 그렇다는 것들을 제가 매번 검증은 아닌데 놀라면서 지금 막 감탄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건설 분야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중에서 저는 이분이 제일 속 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판단이 좀 애매한 시점이라서 늘 이분 말씀대로 좀 이번의 말씀 패턴대로 사이다 같은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상욱 애널리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속이 어디세요? 저 하나금융투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대기업이죠. 예, 부럽습니다. 근데 계약직입니다. 예, 계약직이 아닌 뭐 직장인들이 없죠. 뭐. 네, 그렇습니다. 최상욱 의원님은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일단은 그 독자로서, 칼럼에 대한 독자로서 굉장히 제가 팬이에요. 그래서 늘 이분 나오면은 이제 항상 즐겨보고 공유도 하고 뭐 그러고 있고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솔직히. 그 수치적인 것들은 정리해 주시는데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있어서 제 칼럼 쓰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어서 그렇게 좀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네. 펀더멘탈이 통하지 않는 무법 시장. 네. 예. 그러니까 뭐 입지나 뭐 상품이나 네네. 뭐 이제 소위 주택 수요나 주택 공급 이런 뭐 경기, 부동산 펀더멘탈이 통하지 않는 무법 시장. 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시원해. 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약간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부동산에는 수요가 그 실수요하고 투자 수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요, 투자 수요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러프하게는 반반 정도 되고요. 네, 뭐 지역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그 투자자로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도 나름 합리적인 접근으로 사시거든요. 그렇죠. 실수요자하고 비슷하게 입지가 좋은가, 뭐 상품이 좋은가, 뭐 이런 걸 고민해서 사는데 그 작년에 나왔던 파리 부동산 대책하고 올해 나왔던 9.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발표됐던 금융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입지와 상품이 무시되는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이제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만 사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9.13 대책에서는 공시가액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만 사라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면적과 가격으로 만들어진 그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오랜 동안 부동산에는 부동산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었는데, 소위 이제 펀더멘탈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절되고 파편화된 그런 시장이 되어가지고 어떤 특정 세그먼트는
공시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칸에서는 투자 수요가 집중되니까 뭐 상품이나 뭐 입지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막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어떤 지역은 지금 서울시가 아마 해당이 될 텐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9.13 대책에서는 혜택이 없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네. 일단 다 웬만큼 네, 넘었으니까. 고가주택 올해 공시 6억 넘는 주택도 많지만 내년에 넘을 주택도 더 많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선 투자 수요 전부 빠져나가고 그래서 왜곡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펀더가 안 통하는 그런 왜곡된 무법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일단은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수치로나 이게 표로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인데 이걸 아마 이게 도식화하면은 되게 알기 쉬울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블로그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나갈 때쯤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일단 실수요랑 투자 수요가 있는데 네. 지금 실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네.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투자할 대상들이 좀 극히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지역이라든지 금액적인 면에서 규모 면에서 그렇죠. 네네. 예. 아 실수요자분들은 네네. 이제 대출을 일으키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고 네네. 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은 각자 구매력 하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 지역의 쏠림이라는 게 좀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어떤 지역이 좋은 건 다 알고 있지만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산 수준에 맞춰서 하겠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투자 수요라는 거는 소위 어디가 좋다 하면은 입지에 제한이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투자 수요는 원칙적으로 쏠림이 가능한데 네네. 그거를 좀 잘 관리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죠. 특정 지역에 가서 소위 뭐 시세를 교란할 정도로 올리거나 그런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네. 오히려 반대로 정책이 그런가요? 약간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특정 지역의 투자 수요 쏠림 현상을. 빠숑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시장은 이제 되게 스마트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사람이지. 네.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물론 전망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네. 이제 실제로 변화해서 찾는 건데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예를 들면 서울시는 이제 주택 가격 하락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올해 내내 잠잠했던 뭐 부천이나 아니면은 구리, 남양주, 의정부, 인천이나 뭐 이런 경기도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 김포를 포함해서 좀 싸고 비조정 대상 지역들. 그렇죠. 예. 비규제 지역들. 비규제지역들. 예. 예. 규제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나 아니면 예. 규제여도 이제 공시가 6억 이하에 이하애들. 해당하고 소형평들, 네네. 신축 공급되는 그런 단지들. 그렇죠. 그런 단지들로는 거의 투자자들이 이제 실제 그 지역이 11월 들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그렇게 재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도 되는 것들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네. 스마트한 표현이 들어가니까 되게 또 고급져 보이네요. 그럼요. 저는 항상 그런 표현을 적절하게 쓰고 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투자 수요층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 간 것들은 맞는 것 같은가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 수요 전체를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투자 수요의 비중이라든가 네. 이제 실제로 그 주택을 왜 샀는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가 입주인지 가족 입주인지 이제 소위 임대차인지 쓰게 돼 있고 그렇죠. 그 보증금 승계하고 살지 안 승계하고 살지 다 쓰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제 이런 게 다 분석이 되고요.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지만 특정 지역에 되게 잠잠하다가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굉장히 이제 뭐 약세이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강세이고 이렇게 네. 완전 분절화된 그런 시장으로 흘러간 거는 네. 뭐 저는 뭐 정책의 시장이 잘 가장 스마트하게 적응하였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하면 다 말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결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를 이제 한 줄로 요약해달라고 하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주셔가지고요. 아마 이제 이 부분들 말씀해 주신 분들이 이해가 못하실 부분들도 있으시긴 할 텐데 이 1부, 2부 다 듣고 나시면은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8.2 대책 이후에 어느 정도 또 이게 85제곱미터 이하 뭐 6억 원 그 시장이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9.13 대책 이후로는 이제 금액까지 지역까지 완전히 지금 또 대출 구제까지 묶인 상태여서 투자 수요층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정이 돼 있고 실수요는 어차피 이제 좀 자산 능력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좀 그대로 남아 있다. 뭐 그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좀 이제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게 내년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부동산 전망, 주택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나요? 그게 제가 이제 저의 그 전망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9.13 네네. 대책 때문에 좀 네네.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정책이 그게 있으니까.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펀더가 안 통하거든요. 그렇죠. 뭐 네. 입지 상품 가지고만 네, 입지와 설명하시는 상품 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가지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가계 구매력이 엄청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신축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신도시 개발이 없는 것도 뭐 네. 이게 다 이제 소위 그 네. 주택 가격의 뭐 매크로하고 마이크로한 그런 펀더멘탈 이슈들인데 그런 게 안 통하고 정책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현 체제가 좀 장기화된다. 네. 이러면은 저는 내년에 서울시 기준으로는 뭐 이제 수치는 처음 공개하는데 거의 8% 하락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서울이요. 네. 8% 하락. 네. 정책 효과가 너무 세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국 기준으로는 한 4% 정도 하락을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예. 왜냐면 서울시 아파트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최소 뭐 3에서 5% 정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3에서 네. 5% 상승한다고요? 예. 예.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으로는 이제 투자 수요가 평소보다 많이 가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런 지역에서는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국적으로는 4% 하락인데. 네, 그래서 지방도 저는 좀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비수도권도 하락으로 보고 있고 네네. 거의 저격당했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음. 지역이 저는 서울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완전 서울 네. 타겟이었죠. 완전 저격당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공시 6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투자 수요가 좀 대거 이탈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내년에는 좀 뭐 약세가 확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정책이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약간 네. 있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초보분들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6억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거래가로 6억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지금 6억 정도라고 하면은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는 공시가액이 시세의 50% 정도 50% 잡으면 되니까 될까요? 그러면 예. 6억이면 12억 정도면 잡으면 네, 될까요? 6억이면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12억 주택부터 규제가 된다는 그러니까 것들이죠.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아파트 34평이 예, 15억 시세는 10억 하다가 뭐 예. 이제는 한 14로 조정됐다고 네. 한다면 네네. 걔가 한 6억 8천이거든요. 그럼 공시가. 그럼 그 정도가 걸리는 것들이네요. 예. 뭐 반포에 있는 뭐 반포 리체다. 그러면은 34평이 한 22억 이상이었잖아요. 그쵸. 예. 공시 한 11억대거든요. 아. 거의 50에서 55%? 네. 예, 그래서 지금 관건 중에 하나가 네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데 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액 얼마가 될 것이냐. 그렇죠. 네. 지금 다 그거 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네. 또 팔 사람들도 뭐 있을 거고 왜냐면 또 세금 부담돼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네네.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치를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거 좀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하락이 서울 같은 경우는 8%다. 전국적으로 4%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 중에서 조금 이제 괜찮은 투자층들이나 실소층이 괜찮게 보는 적들은 저 그 3에서 수치 5%. 지금 여기서 처음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3에서 5% 정도 네.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보통 뭐 아시겠지만 그냥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수치로 딱 설명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임팩트를 느껴요. 그래서 아마 이 수치들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뭐 하락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네. 상승한다라고 한 지역들이 있어서 네. 이 지역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지역들은 그러면은 사도 되는 지역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의 룰이 네네. 이제 약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정책 효과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 언제까지 효과가 쭉 가는 건데 약간 네.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책임 회피일 수 있는데 이제 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올라타는 거고 네. 이제 그 스스로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냥 장기적으로 봐서 다시 펀더멘탈하게 봐서 네네. 지금처럼 좀 서울시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실수요니까 뭐 좀 기다렸다가 나는 바닥 잘 잡고 그냥 오히려 매수하겠다. 네. 시장 환경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 판단은 각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좀 갈 거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원래 양호했던 좋은 입지와 상품을 갖고 있는 지역이 이제 좀 타격을 받고 제가 하락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은 여기를 바라보셨던 실수요자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점 잘 잡아서 진입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펀더멘털이 좋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투자 자금의 그 쏠림으로 네. 특정 지역에서 막 시세가 낮다. 그러면은 뭐 더 소위 랠리를 즐겨도 되는데 네. 이제 여기는 그냥 나중에 정책 효과 없어지면 또 약간 다시 가격이 되돌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만족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제 생각과 똑같고요. 네. 제 생각에 저도 확신을 갖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시기가 단기적으로 보면 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중기, 장기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좋은 것들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기회를 잘못 생각해서 그 위기로 바뀔 수 있는 지역들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풍선 효과로 갔던 지역들에 또 이렇게 맹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도 뭐 최상우 의원님과 똑같이 실수하실 거면은 그냥 제일 좋은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늘. 저는 지금 만약에 자금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은 네. 거의 뭐 패러다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이. 예. 그러니까 제일 해피하신 분이 네. 현찰 지금 많이 갖고 계신데 네. 골라 살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참 해피한데 일반인들 그렇게 안 되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대출 규제도 있고 이게 입지 선택에 있어서도 이게 또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지역이라든지 살만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물건 상태가 또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예. 좀 저희가 이제 금융이란 말 쓸 때 그 융자가 예. 이제 융통하는 융이잖아요. 그 융은 영어로는 레버리지를 말하거든요. 그렇죠. 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예. 저희가 이제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네. 소위 1주택자인데 갈아탄 사람들이나 예.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됐다가 다시 1주택 되려고 하는 이런 음.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이 막혔거든요. 이게 금융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한 나라에서 이제 이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약간 안 도와주는 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제 인기 지역인데 집값 8% 하락을 예상하셨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 그런 거래조차도 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그런 네. 것들도 포함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정책이 바뀌어야겠죠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뀔 수도 있겠네요. 1가구 1주택 이사 수요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거나 이런 것들. 저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냐면 실수요자라고 예상이 되는 무주택 가구의 1주택 매수나 그렇죠, 그렇죠. 네. 갈아타는 수요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게 밸런스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주택자들한테 규제하겠다는 거는 뭐 처음 출범할 때부터 이미 그렇죠. 천명한 거고, 예, 그건 뭐 정책 네, 보고 뽑아주시면 네, 그 법으로 이제 네. 뭐 종부세 올리고 이런 거 하는 건 다 입법화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일부는 그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실수요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 살아나야 되고 네. 그 금융 시스템이 저희가 말하는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종전처럼 막 70%, 80%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뭐 10% 포인트 정도 완화해 준다거나, 네, 뭐 20% 포인트 정도 완화해 준다거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좀 시장 다워지는 것 같고요. 저도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는데 네. 이게 실거주하실 분들도 이게 좀 대출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위축이 되면은 그분들이 또 이게 매수 심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또 이제 또 임대를 선택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네, 네. 그마저도 기회를 또 놓칠까봐 결국은 또 이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빠숑님의 그 이제 본물을 제가 틀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욱 의원님이 썼던 책이나 글 중에서 제일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예전에는 이제 입지만 갖고 보통 판단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시간만 채우면 다 인플레이션만큼 이상은 오른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최근에는 입지가 좋아도 선택을 못 받는 아파트들이 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상품력이 좀 떨어지는 것들도 네네.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지하 주차장도 없고 주차 대수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즘 또 커뮤니티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네, 예.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동산의 그 가치라는 게 사실 네. 부동산을 여러 개로 분할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시는 방식이 토지와 건물로 분할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 타인 자본으로 분할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책에 썼던 것 중에 뭐 권리로 소유권이라는 거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그 네. 권리로도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부동산을 가장 쉽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갖고 있는 입지 가치하고 상품 가치를 더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종전에는 입지 가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거의 뭐 99%라도 네, 그냥 입지가 전부였어요. 그게 뭐 로케이션에 그렇죠. 양이 대한 워낙 그런 부족했던 거잖아요. 시기였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예. 네, 근데 이제는 그 질적인 그런 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단지가 갖고 있는 상품 가치가 최근에는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의 그 추이를 본다면, 그러니까 네. 입지도 좋고 상품도 좋다면 완벽한 아파트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입지가 약간 안 좋더라도 상품 가치가 높은 아파트들이 또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찾는 분들도 또 많아진 거, 수요가 많아진 거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수요도 좀 많아지고 있고, 왜냐하면 집에서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이제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좀 됐잖아요. 음식도 해먹는 게 아니라 뭐 배달 다 되고, 예, 주말 단지 안에서 산책도 할 수가 있고, 또 커뮤니티 시설 있으면은 뭐 문화 생활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뭐 단지에 커피숍 있고, 뭐 이런 단지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뭐 정말 큰 외출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거 아니고선 대부분 다 단지 내에서 해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비 올 때 주차장 문제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차량 없는 아파트 단지 거리 같은 거에 대한 요새 이제 관심도 높고,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시대고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또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보다 건축비 상품 가치를 높이려면 건축비가 올라가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성남시에서 했던 그 은행주공 아파트 그 재건축 수주전도 되게 시사점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현대건설이랑 그 연합한대가 됐죠. GS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이 GS랑. 컨소시엄이었고 그렇죠. 이제 공을 오래 들였던 대우건설이 붙었는데 공사비가 GS랑 현대산업이 더 비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비가 비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더 높은 상품 가치를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걸 대우건설 관계자가 들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높은 공사비가 그 오히려 더 높은 아파트의 미래 가치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시사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예전부터 봐왔는데, 보통 이제 싼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비싼 것들을 가서 마치라고 보통 강요를 하죠. 그렇게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안 통하잖아요. 뭐 무리한 것도 알고 나중에 또 건축비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되게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당연히 건축비가 올라가면 더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이게 원가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지금 이제 허구에서 분양가 책정하는 방법들이 그냥 이게 상품의 질과 무관하게 이전 가격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10%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분양가, 이것도 과거 분양가 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것들도 안 바뀔까요? 어떻게 그거는 바뀌기가 되게 어려운 게, 지금 분양가 관련해서 지금 빠숑님도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종전에 있었던 데부터 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소위 그 저항 가격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하셨잖아요. 민감도 분석하시는데, 근데 그러니까 주택 분양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아직은 한국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허그도 없거든요. 없겠죠. 그래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가격 비교하겠죠. 기존 가격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상대적인 평가 방식으로 분양가 안 바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상품성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뭐 시행사나 아니면 소위 디벨로퍼이신 대표들도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은 뭐 우리는 좋은 상품 만들어서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줄 아냐. 근데 이제 아무리 그 디자인 잘해가지고 건축비 올려서 상품 가치 높여서 공급하려고 하면은 이제 주변 가격 대비 허그 기준으로 걸려가지고 높은 분양가를 못 받으니까 뭐 그건 굳이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소위 이제 약간 양산형으로 적당히 하더라도 뭐 오히려 그게 일이 일사불란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진행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전 좀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집 한 번 지으면 50년 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한 번 지을 때 진짜 그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날려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오는 그런 주택들을 볼 때마다 전 좀 개인적으로 제가 건축가 나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정말 사회와 막 그런 거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막 영감을 주는 그런 건축물이 많았으면 전 좋겠거든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도 얼마든지 그런 영감들을 주고 있어가지고 높은 건축비와 훌륭한 디자인 그리고 환상적인 상품 가치 이런 것들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분양을 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분양가 규제를 받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대1로 간다. 라고 하면은
그 건축비 제한 안, 분양가 없으니까 네, 안 없죠. 받는 거죠. 네, 네, 그럼 거기는 어차피 더 좋게 해질 가능성이 100%잖아요. 네. 지금보다. 네. 그럼 거긴 더 비싸지겠네요. 비교가 안 될 테니까 다른 아파트들하고는. 네, 저는 그래서 1대1 네. 재건축 선택하는 단지들도 좀 많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평당 4,000원 하던 평당 5,000원 하던 평당 6,000원 하던 7,000원 하던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선택을 하신 분들한테 굳이 평당 7,000에 팔아도 될 것들을 평당 4,000에 팔면서 상품 수준을 낮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네. 그래서 좀 결국은 이거 싫으신 분들은 돈이 있고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면 또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트렌드들은 이런 신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상품적인 측면에서 이전 아파트보다는 차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질 수도 있겠죠. 아숑의 세상 답사기.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좋은 단지와 안 좋은 단지 네. 간의 그쵸. 입지는 비슷한데 네. 상품성이 좋다. 네. 뭐 소위 대단지 커뮤니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익 시설이 아주 완벽하다. 네, 그렇죠. 이런 단지들과 그렇지 못한 단지들이 비슷한 권역이 있으면 가격 차이가 확실히 날 겁니다. 그렇죠. 같이 옆에 네. 붙어 있어도 막 네, 옆에 붙어 있어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2배 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네네. 그러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이게 1대1로 간다라고 하면은 중층이든 고층이든 재건축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돈 다 내면 강북 같은 경우는 이게 추가 분담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경기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가 분담 재건축 연한이 됐는데도 추가 분담금 때문에 못하는 단지도 나오겠죠. 아, 재건축을요? 예, 네. 왜냐면 그 소유주 특성에 따라서 소유주 특성과 자산 구조 때문에 네.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지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너무 국가적인 질문을. 구축인데 네. 재건축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리모델링 이슈도 없고.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해 줄 거예요? 아, 이게 90년대 30년 차가 말이나 됐는데. 그쵸, 90년대 그쵸. 말이나 뭐 이때 건설된 용적률 제일 비슷한 게 300%짜리. 일기 신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일기 신도시는 용적률 200%대 초반이니까 그쵸. 그 재건축 리모델링 저는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생각하고. 예. 근데 90년대 말이랑 2000년 초반에 이제 약간 특혜 받아서 용적률 막 350%까지 그쵸, 받고 그쵸. 건설된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투자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저한테도 종종 계신데 그 질문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때 항상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입지 가치하고 상품 가치로 있는데 상품 가치가 없어도 입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입지 가치라는 거는 그냥 전체 우리나라 시장 성장이랑 비슷하게 연동해서 가거든요. 네네네. 뭐 교통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확 좋아지겠죠, 입지 가치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더라도 음. 그냥 그 입지가 결국 땅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다 같이 올라가니까 네. 자가로는 뭐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투자 성과로는 아주 좋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투자 수요들은 되게 또 세후 수익률을 높게 계산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상품성이 있는 단지 위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자가로는 저는 그런 주택들이 가격이 전체적으로는 좀 낮은 편에 속하니까 그렇죠. 저는 엔트리 주택으로 그런 거에 먼저 들어가서 사는 거를 사실 되게 권장하는 타입입니다. 제 주변에 아우, 그 멋지네요. 네. 뭐 결혼 임박한 사람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들, RA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비싼 거 막 시작부터 어떻게 용산 마포 성동구에서 하냐고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또 분양 아파트, 새 아파트 네네네. 어떻게 들어가요, 진짜. 그냥 네. 경기도라 하더라도 제가 책에서 말했던 서울 세력권. 세력권. 네. 거의 네, 뭐 서울이죠, 서울. 서울, 네, 대서울. 네. 소위 대서울. 그 대서울 네. 광역의 광역 의미의 그 서울에서 네. 그냥 구축 용적을 꽉 채운 것도 네. 어차피 거대한 네트워크 상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데서 먼저 시작하고 그 피케티 한 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산 가격 상승을 소득 상승이 잘 못 따라간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저도 우리나라에 아직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매수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파트들은 음.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될 때 소위 2020년대 말 그렇죠. 그때 각광받을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때 엄청난 멸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일기 신도시가 다 몇만 세대 정도 되나요? 그게 뭐 면적으로 계산하면은 분당이 한 24제곱킬로미터인데 킬로미터당 8,000세대 정도 가니까 거의 한 15, 16만 원 이상 있을 것 같고요. 다 합치면은 한 30만 정도 될 것 같네요. 3, 40만 정도. 네. 어떻게 그걸 또 순간적으로 계산해내시네요. 또. 네. 네. 일단은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이 제일 좋겠죠. 입지는.
네, 예. 그거는 뭐 그건 누가 이제, 보더라도 그렇다고 할 그렇죠. 거예요. 이제 연차도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리모델링은 이미 뭐 한솔 주공 5단지, 한솔 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에 들어갔고 이제 네, 그거 나머지, 그때 그 리모델링 그 복층 리모델링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리모델링이든 이제 리모델링을 아마 몇 개 단지가 더 할 것 같고 또 재건축 연한이 어차피 2091년도부터 입주됐기 때문에 몇 년 안 남았잖아요. 30년 전에 되는 것들이. 예, 예. 그럼 재건축도 가능하겠죠. 분당 정도라고 하면은. 아, 저는 일개 신도시는 예외 없이 재건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5개 다. 네. 3봉까지. 네네. 왜냐하면 일개 신도시에 있는 주택 수를 대체할 그런 도시 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가치가 좋은데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서울 세력권 안에서 소위 네. 한 40만 호를 그렇죠. 예, 그냥 뭐라 그럴까 노후화 시켜가지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멸실하게 한다. 네. 그거 어디 지금 담을 데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개 신도시는 네. 거의 그냥 반드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요. 최소한 한 200만 명이 환호성을 지셨어요, 지금. 희망을 지셔서. 왜냐하면 되게 불안해하세요. 일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재건축이 될까, 리모델링이 될까, 막 그런 거 고민하고 막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저는 자주 말해왔는데 네네.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멸실 압력을 평준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할 건 빨리 하고 늦게 할 건 늦게 해야지 그냥 뒤로 미룬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년 3월에 리모델링 그 내력벽 해체 이슈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게 어떤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한솔마을 리모델링이 네. 그 복층 타입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 있는데 네네. 그 리모델링은 아파트가 벽식 구조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거실과 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실과 방이 투베이. 네.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투베이가 아니라 쓰리베이, 포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 거실, 방. 예. 방, 거실, 방. 예. 그러면 걔가 쓰리베이로 가거나 하려면은 네. 그 아파트 내력벽이 중간에 한번 없어졌다가 재시공돼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내력벽을 해체하게 되면 아파트가 벽식 구조니까 이제 이게 리스크가 하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금 내력벽 해체가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솔도 2베이짜리 아파트를 예. 그러면 뒤로 가면 너무 동굴평면이라고 부르는데 길게 길어지잖아요. 네, 뒤로 되게 가버리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네. 위로 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복층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내력벽 해체 이슈가 승인이 되면 해체 재시공 이게 승인이 되면은 네네. 리모델링 엄청 활성화될 거고요. 그렇겠네요. 네. 일단 평면만 그럼 평면이 좀 예뻐지 나와도. 현대식 네. 평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로 길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네, 맞죠. 그러니까 네. 이거가 내년 3월에 발표가 될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이건 그러면 좀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저는 네. 안타깝지만 네. 그 왠지 네.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왠지 슬픈 있는데, 예감은. 네, 저는 이제 내력벽 해체 이슈가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네. 된다면 정말 시장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아직 리모델링이 우리나라 그 정비 사업 시장에 그 주류로 떠오르지 못한 이유는 제가 책에 여러 번을 썼지만 그렇죠.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정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리모델링 할 건 빨리빨리 리모델링 하고 네. 이제 그 되는 단지들은 네. 그리고 재건축이 되는 필요한 단지는 또 빨리빨리 재건축을 하고 그래야지 아니면은 94년, 93년 이때 건설된 그 숫자대로 그대로 재건축하면은 정말 연에 막 20만씩, 30만씩 막 재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분들이 아마 먼 데는 못 가실 거고 주변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겠네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좀 애매한 연식의 아파트들이 다시 한번 나올로라 하더라도 거의 10년 후까지도 예상해 주시는 우리 최상원 의원님이십니다. 네. 아니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그런 아파트들이 되게 활용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질문 제가 왜 하냐면은 네. 많은 분들이 작년이랑 올해 임대사업자 8년 등록하시고 네. 그 8년 풀리면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네. 그 8년 풀릴 때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계속 희망을 주시는 우리 너무 좋습니다. 네, 맞는 건데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 시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래. 네,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시면 불안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해를 하고 확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 제 1기 신도시가 가기 전에 서울도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게 목동이거든요. 네네. 목동은 이슈가 뭐예요 지금? 왜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재건축. 아니 목동은 그 정비사업 그 목동 권역 전체에 대해서 네, 그 그렇죠. 소위 그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 계획.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돼. 근데 목동도 생각해 보시면은 네.
거기 있는 주택을 서울시에서 받아줄 재건축 시작했을 때. 그렇죠. 이주. 네. 그 받아줄 버퍼가 없는데요. 근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면은 네. 이게 싹 다 밀고 네. 도로부터 다시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권역으로 묶어서 하겠다는 거죠. 지금 거기 1에서 14단지까지 그쵸, 단지 그쵸.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의도도 비슷한데 더 대형 권역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냥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행정적인 절차 더 많이 더 길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식으로 하면은 동시 다발적인 이주량이 더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거의 또 한 2만 5천 세대 되죠. 네, 그 2.5만이 재건축하면 러프하게 5만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2배로 나는 거죠. 지금 서울에 아파트 160만 채 있는데 2만 5천 개 없애버리면은 그거 받아주기가 생각만큼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현 상황은 네. 연한이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계속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러다 경기도랑 만나면 정말 큰일 나는데 제가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하는데 네. 뒤로 막 가다가 경기도 연안도리랑 만나면은 이제 정말 서울과 경기도 양쪽이 다 뭐 목동이나 일기 신도시나 솔직히 몇 년 차이 안 나잖아요. 네. 이거는 비유하면은요. 네. 수능 날짜는 정해졌는데요. 네.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계속 놀게 하고 네. 고3 때 다 공부해라 약간 이런 거거든요. 표현이 너무 찰져요. 좋아요. 이거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왜 선행학습 시킵니까? 그 공부에 대한 그 부담을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행학습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선행학습이 맞고 그리고를 떠나가지고. 예. 그래서 사람이 부담이 없고 시장에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특정 연도는 뭐 재건축 3만 하다가 갑자기 특정 연도 30만 이러면은 완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만 이렇게 계속 가야지 그 부담이 없이 계속 이제 그렇죠, 이게 그렇죠. 되는데 참 저희 이제 근데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답답하겠네요, 진짜. 그거 진짜 좀 주차장 거기 세울 때마다 거기 3중 주차하거든요. 네, 저도 자주 가서 보는데. 예. 거기 참 주차장만 봐도 거기 진짜 하다못해 그냥 지하 주차장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근데 또 목동 같은 경우는 또 입지 또 학원가 수요, 학교 수요가 많아서 그분들이 절대 어디 안 가실 거거든요. 간다고 해봤자 강남 빼고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네. 진짜 어디를 갈 거기 아마 다세대 빌라도 엄청나게 지금 할 때쯤 되면 거기는. 네, 화곡동. 예. 예. 그냥 거기도 목동 가면 진짜 제가 서울시장이라고 해도 좀 어떻게 방법이 좀 애매하긴 하겠어요, 진짜. 한꺼번에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한꺼번에 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한 단위 쪼개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 시점이. 예. 저는 근데 그런 대형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짜잘하게 열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괜히 감당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네. 사실 그런 저희가 안 좋은 사례도 우리나라에 많았었지 않습니까? 여러 그 광역 초대형 개발 사례들 그쵸. 2000년대 초반에 엄청 핫했었는데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단지 자기네가 한 단지씩 하는 게 그냥 제일 속편하고 단지 두 개만 합쳐져도 이제 서로 그 대지 지분에 대한 가치 싸움 때문에 네네.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지금 모 동네에서도 1, 2, 3단지 통합 재건축하는데 그 조합장이 1단지 출신 잘리고 2단지 출신 잘리고 3단지 출신 잘리고 왜냐하면 서로 자기 단지에 대한 간평 높게 할까봐.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단지만 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진짜 뭐 카리스마 있으신 분에서 딱 통합하기 전까지는. 네. 목동도 그냥 14개 단지니까 순대적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뭐 그게 안 되면 뭐 진짜 크잖아요, 단지가. 예. 한 단지를 뭐 3개로 쪼개서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거 진짜 저 맞는 말씀인데 저는 지금 그 소위 부분 파샬로 그렇게 재건축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순차적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혹시 한 단지도 몇천 세대인데 그거를 지구 단위로 해가지고 두세 개 단지를 동시에 한다? 그럼 막 만 세대씩 그러니까 둔촌이나 막 그 이번에 헬리오 같이 그런 식으로 대량 이주를 하면은 또 이주 시점 잡아야 되고 또 전세 시장 또 완전히 또 와야 될 거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5만 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하면 난리도 아니겠네요. 좀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거긴 진짜 목동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부터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분리를 하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러는데 아마 좀 그게 서울시를 위하거나 입주민을 위해서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유, 그냥 너무 재밌는 말씀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주택 수요를 처음에 이제 투자 수요랑 실수요라고 이제 나눠주셨잖아요. 네.
혹시 이걸 대략적인 비율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서울시장만 놓고 보고 아니면 뭐 전체적인 시장 상관없고요. 그거는 그 투자 수요와 자가 실수요의 비율은요. 네네. 그 결과로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가 점유율이 몇 %인지 아시죠? 뭐 한국의 자가 60% 점유율이 가까이 되지 않나요? 네, 57.7인가 58쯤 되는데 자가 점유율이 58%면은 이제 실수요가 그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무주택에서 1주택 되면은 자가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근데 서울시 기준으로는 서울시 자가 점유율이 지금 43%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1주택 그러니까 실수요가 한 43% 되고 57%는 투자 수요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 되게 자가 점유율이 낮은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되게 높은 도시죠, 서울이.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의 전국 기준 자가율은 65%쯤 돼요. 예. 그런데 저희가 미국에서 알만한 뭐 LA나 아니면 뭐 뉴욕 이런 굉장히 큰 대도시 그렇죠. 이런 데는 네. 그 자가율이 50%로 낮아지거든요. 아, 똑같구나. 일본이요? 일본 자가율이 도쿄? 62%쯤 되거든요. 전국으로는. 예. 근데 저희가 그냥 팍 떠오르는 도쿄? 거기는 45%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대도시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사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대도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도시에서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서울은 이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그 투자 수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한 43% 자가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투자층들이 스마트하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미래 가치를 진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거죠? 네네네. 지금 서울시가 정말 OECD 엔간한 나라 통틀어서 그 자가율이 가장 낮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정말 서울시를 가열차게 사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에는 그 투자 수요가 51%, 자가가 49%로 지난 1년 동안은 자가 비율이 높아졌네. 네,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약간 이제 실수요 마켓이다 이렇게 좀 부르셨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그 자가 수요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울시는 한 6대4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58대 42니까 그냥 한 40% 정도 조금 넘는 거지만 특정 시도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 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 공공 임대주택도 포함이 된 비율인가요? 40%는 이제 임차로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 임차 세대가 그 임대차에 그 공공 임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천만 가구라고 보고 아파트 1,000만 채잖아요. 네, 전체 2천만 가구 중에서 무주택 가구가 어쨌든 머릿속에 있는 숫자인데 865만 정도예요. 나머지는 유주택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1,135만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무주택 가구들한테 공공임대주택으로도 한 120만 채 이상 공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730만 정도가 비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게 투자 수요 물량이에요. 다주택자들이 그리고 한국은 약간 제가 이제 저게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좀 높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봤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50대 60대가 되고 있는 은퇴 임박한 세대들이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는 그 현금 흐름이 은퇴 전에 받았던 현금 흐름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소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월세 받을 수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투자 아니면 소형 아파트 투자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런 투자를 좀 종용받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연금 제도 컨셉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장에 내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제 거기에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더 월세 측면이나 뭐 나중에 시세 차익 측면에서도 더 좀 유리하다라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특성이 부동산이 아주 높다는 거는 뭐 전 세계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이유가 뭐 빠종님도 더 잘 느끼시잖아요. 이 여러 가지 부동산 얘기나 이제 부동산 강의나 이런 걸 하러 가보면은 은퇴 임박하신 분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어쨌든 자기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파트를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뭘 할 수 있게 아니면 연금제도가 잘 개량이 돼가지고 네네. 지금 주택연금도 있지만 주택연금 가지고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네네. 현재 제도로는. 그런 거 잘 개선하면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막 부동산 투자로 그냥 어떤 걸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아니면 자영업을 창업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사항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뭐 소위 연금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은 더 이건 약간 위험 자산에 투자해 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뭐 미래가 불안하니까 뭐 아파트도 사야 되고 빌라도 사야 되고 뭐 오피스텔도 사가지고 월세도 맞춰야 되고 막 너무 복잡한 거죠 머리가. 저희는 약간 그런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이 충분하게 나와요. 주택연금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소위 사회보장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아직은 선진국을 못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그 미래의 은퇴 이후 시점에 대한 그 불안함, 이런 게 정말 해지가 안 되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평소에. 그래서 우리나라 약간 투자 비중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뭐 은행 PB 고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빌라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주택자인데 갑자기 빌라 하나 더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파트 한 개인데 사실 오피스텔 뭐 이렇게 투자해 놨어요.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은퇴 임박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주 부자들은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아파트를 못 사고 좀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좀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렇게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네네. 그럼 결국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부동산으로 좀 많이 흘러갔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뭐 서울시나 전국 대부분 주요 도시에서 보이는 그 투자 수요 비중이 되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 그랬고, 그럼 이런 트렌드들이 좀 바뀔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바뀌려면 제가 좀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 한 채만 있어도 그냥 은퇴하고. 뭐 현금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약간 이런 인식을 주도록 사회가 좀 잘 되어 있어야지 좀 바뀌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이거 너무 약간 거창한데 모든 걸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가게가. 각자 생존해야 되거든요. 진짜 치열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노후 대비도 각자 하시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죠. 되게 여러 가지 좋은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5분만 쉬었다가 또 2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